할아버지, 진상 좀 그만 떨어요. 뭐? 몰라고? 준서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눈도 안 마주쳤다. 아, 진짜! 할아버지, 꼰대 마인드 오지네! 맨날 잔소리만 쩔어요! 게임 소리 줄이라! 친구들 그만 부르라!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야, 박준서,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른?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인 줄 알아요? 할아버지, 세대가 다 그래요. 애들, 인생 통제하려고만 하고. 가슴이 철렁했다.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학생들한테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었다. 부엌에서 나온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다. 준서야,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니?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간섭 쩔어요. 제 인생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해요? 준서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손을 내밀었다. 카드 주세요. 친구들이랑 놀러 갈 건데 오늘은 집에 있어라. 아빠한테 받을게요. 아빠는 할아버지처럼 꼰대 아니거든요. 쾅!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7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집이 무서운 건 처음이었다. 나 박영수는 평범한 할아버지다. 아니, 평범했다. 30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했고 퇴직 후엔 아내와 둘이 25평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다. 자식은 둘. 큰아들 민호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작은 딸 수진이는 지방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한다. 우리 부부는 교사 월급으로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다. 빚 없이 깨끗하게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했다. 아내 김순자는 평생 알뜰하게 살림했고 나는 학생들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다. 자식들도 잘 컸다. 민호는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수진이도 성실하게 자기 사업을 꾸렸다.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3년 전 큰아들 민호가 이혼했다. 아버지, 제가 혼자 애 키우기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내가 외국인 남자를 만났다고 했다. SNS로 만났다더라. 그리고 아이를 두고 떠났다. 당연히 손주를 데려왔다. 15살 남자애. 이름은 준서. 처음 준서를 봤을 때 가슴이 아팠다.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 눈빛이 흔들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아내는 준서를 꼭 안아줬다. 할머니가 잘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나도 준서 어깨를 두드렸다. 할아버지 집이 내 집이다. 편하게 지내거라.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준서는 조용했다. 학교 다녀오면 방에만 있었다. 밥도 잘 먹었다.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어요 하며 먹었다. 우리는 안심했다. 애가 적응을 잘하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다. 할아버지, 나 친구들 부른다? 그래. 조용히만 해라. 조용할 리가 없었다. 밤 11시에도 게임 소리가 쿵쿵거렸다. 아래층에서 항해 전화가 왔다. 나는 준서 방문을 두드렸다. 준서야, 소리 좀. 아, 할아버지. 집중 안 돼요. 나가주세요. 문이 쾅 닫혔다. 아내가 내 팔을 잡았다. 여보, 그냥 애도 힘드니까. 그래, 애도 힘들지. 엄마한테 버림받았으니.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준서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더 커졌다. 키도 나보다 컸고 목소리도 굵어졌다. 어느새 나를 내려다보는 눈높이가 되었다. 그때부터였다.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할아버지, 이거 좀 치워줘요. 할머니, 빨래 좀 해주세요. 존댓말은 쓰지만 명령이었다. 나는 그때도 참았다. 애가 사춘기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편함이 자라고 있었다. 준서는 우리 집안의 황금 손주였다. 왜? 유일한 장손이니까. 큰아들 민호는 독자다. 나도 독자였고 우리 아버지도 독자였다. 대를 이어 내려온 박씨 가문의 유일한 대였다. 작은 딸 수진이는 딸만 둘 낳았다. 첫째 지민이, 둘째 지은이. 둘 다 예쁘고 착한 아이들이다.
하지만 성이 달랐다. 수진이 남편 성을 따라 이씨가 되었다. 그러니 준서는 박씨 집안의 유일한 손자였다. 제사 지낼 사람, 성묘 갈 사람. 그런 의미에서 황금이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 아들이 있어야 제사라도 받지. 손자 귀하다. 잘 키워야 해. 그 말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다. 아들이 귀하다고.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준서가 뭘 해도 봐줬다. 냉장고 음식 다 먹어도. 친구들 데려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아내한테 반말해도. 애가 사춘기니까. 민호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줬다. 3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냐는 표정으로. 사실 30만 원으로는 부족했다. 준서는 먹성이 좋았다.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켰다. 치킨, 피자, 족발. 한 번에 3만 원씩. 한 달이면 배달비만 20만 원이 넘었다. 우리 부부 생활비에서 나갔다. 아내는 불평 한 번 안 했다. 손주 먹는 거야 뭐. 우리야 대충 먹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내는 장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 고기는 줄고 채소만 늘었다. 나도 알았다. 우리 노후 자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작은 딸 수진이는 명절 때마다 투덜거렸다. 아버지, 오빠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애들은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애들도 귀하지. 하지만 속으론 알았다. 나는 준서를 더 챙겼다. 손자니까. 아들의 아들이니까. 수진이 애들한테는 명절 용돈 5만 원씩 줬지만 준서한테는 10만 원을 줬다. 수진이는 그걸 봤다.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굳었다. 나는 변명했다. 준서는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할머니가 안 계신데요. 그래도 남자애니까. 말끝을 흐렸다.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명절 방문이 뜸해졌다. 그게 화근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 편애는 독이라는 걸. 준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본색을 드러냈다. 할머니, 밥 왜 이래요? 이거 먹으라고 차려놨어요? 준서야, 할머니가 정성껏. 됐고요. 배달시킬게요. 카드 주세요. 아내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카드를 건넸다. 나는 화가 났다. 야, 박준서.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할아버지야말로 왜 소리 질러요? 진상이네. 진상. 18 손주가 70 할아버지한테 진상이라고 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30년간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 말을 내 손주한테 들었다. 나는 손을 들었다. 하지만 아내가 내 팔을 잡았다. 여보, 안 돼요. 애한테 손 떼면 안 돼요. 이 자식이 지금. 제발이요. 아내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손을 내렸다. 민호한테 전화했다. 민호야, 준서 버릇이 너무 없다. 내가 좀 타일러라. 아버지 애가 요즘 예민해요. 수능 준비한다고. 그냥 좀 봐주세요. 봐주라고? 나는 말을 잃었다. 민호야, 이 아비 말이 그렇게 안 들리냐? 아버지, 제가 주말에 갈게요. 그때 얘기하죠. 민호는 오지 않았다.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문자만 보냈다. 그날 밤 준서는 친구 5명을 집으로 불렀다. 술 냄새가 났다. 거실에서 고성방가가 이어졌다. 새벽 2시에 아래층 할머니가 초인종을 눌렀다. 박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도 사람 사는 집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는 고개를 숙였다. 70평생 이렇게 사과해 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쓰레기장이었다. 치킨뼈, 맥주캔, 담배꽁초. 아내가 혼자 치우고 있었다. 나는 준서 방문을 벌컥 열었다. 일어나. 내가 치워. 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중얼거렸다. 시끄러워. 나 자는데.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11시야. 주말인데 왜요? 할아버지나 치우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해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 변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민호는 이해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 나는 문을 닫고 나왔다. 아내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내의 목소리가 작았다. 그날 나는 혼자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준서가 20살이 되던 해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정기예금 해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예, 저 해지 안 했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어제 3천만 원 해지되었습니다. 심장이 덜컥했다. 뭐라고요? 제가 은행에 간 적이 없는데요. 창구에서 직접 처리되었습니다.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었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도장은 집에 있는데. 그럼 혹시 대리인이? 나는 급히 전화를 끊고 집으로 달려갔다. 서재 서랍을 열었다. 도장이 없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나는 온 집을 뒤졌다. 아내도 함께 찾았다. 하지만 도장은 나오지 않았다. 여보, 혹시 준서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설마. 하지만 나도 알았다. 나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다. 도장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있네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경찰 신고하셔야죠. 저희도 도장 진위는 확인 못해요. CCTV는요? CCTV에 누가 찍혔을 거 아니에요? 손님, CCTV는 개인정보라 바로 못 보여드립니다. 경찰 요청이 있어야. 나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울고 있었다. 여보, 준서가 뭘 했어? 준서가 당신 도장 가져갔어. 며칠 전에 방에서 봤어. 근데 그냥 쓰려니 했어. 설마 이럴 줄은. 머리가 하얘졌다. 3천만 원. 우리 노후 자금의 절반이었다. 퇴직금으로 모은 돈. 나와 아내가 검소하게 살며 모은 돈. 그걸 손주가 가져갔다. 나는 벽에 주저앉았다. 그날 저녁 민호를 불렀다. 준서가 내 돈 3천을 뺐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꿨다. 아버지, 확실해요? 준서가 왜 그래요? 은행에서 확인했어. 도장도 없어졌어. 그래도 애한테 물어봐야죠. 혹시 아버지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깜빡해.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돈 관리 철저하게 한 내가. 아버지, 진정하세요. 애한테 물어보고. 너도 준서 편이구나.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준서를 불렀다. 준서야, 할아버지 도장 어디 있니? 모르는데요. 은행에서 3천만 원 빠졌어. 내가 가져갔지? 저 모르는데요. 할아버지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니까. 20살 손주가 70살 할아버지한테 나이 드셨다고 비웃었다. 이 자식이. 나는 손을 들었다. 하지만 민호가 내 팔을 잡았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애한테 왜 그러세요? 이 자식이 내 돈을.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이 왜 애를 몰아세워요? 증거.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얼마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박영수님 댁 소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회의에 참석해 주세요. 나는 부끄러웠다. 70평생 모범 시민으로 살았는데 늙어서 이런 수모를. 주민회의 날. 회의실엔 20여 명이 있었다. 아래층 송 할머니, 옆집 김 사장, 동대표 이씨. 모두 나를 쳐다봤다. 동대표가 말했다. 박 선생님 댁에서 밤낮으로 소음이 발생합니다. 주민 12세대가 민원을 넣었어요. 지난달에만 17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주가 있어서. 손주가 20살 넘었다면서요? 그럼 성인이잖아요. 그게 애가 사정이 있어서. 송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박 선생님, 저희도 참았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새벽 2시, 3시까지 쿵쿵거리는데 어떻게 살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단속하겠습니다. 옆집 김 사장이 말했다. 단속하겠다고 몇 번째세요?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나는 준서한테 몇 번이나 말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준서는 듣는 척만 하고 다음 날이면 똑같이 소음을 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준서였다. 뭐, 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여기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애가 손주? 버릇이 왜 저래? 준서는 회의실을 둘러보더니 비웃었다. 웃기네. 할아버지 집에서 사는데 뭐가 문제예요? 집에서 소리 내는 게 범죄예요? 다들 할 일 없으세요? 아, 박준서.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준서는 신경도 안 썼다. 할아버지, 저 학교 가야 돼요. 이런 거 혼자 처리하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나를 봤다. 동정 아닌 동정, 연민 아닌 연민, 그리고 경멸. 송할머니가 혀를 찼다. 참 저렇게 키우시면 어떡해요. 손주 버릇을 왜 안 가르치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동 대표가 서류를 건넸다. 박 선생님, 이번 달까지 개선 안 되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조치 들어갑니다.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날 공개 처형당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웃 한 분이 나를 피했다. 눈도 안 마주쳤다.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손만 꼭 잡아줬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안 왔다. 새벽 3시쯤 거실로 나왔다. 준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준서는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내 통장 내역이었다. 인터넷 뱅킹 화면, 내 이름, 내 계좌번호. 식은땀이 났다. 준서가 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있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눌렀다. 준서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뭔가를 확인했다. 그리고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다. 나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깨어 있었다. 여보, 순자야, 준서가 내 통장 보고 있어. 뭐라고요? 인터넷 뱅킹, 내 계좌.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다시 갔다. 제 계좌 거래 내역 전부 출력해 주세요. 최근 2년치. 직원이 서류 뭉치를 건넸다. 나는 카페에 앉아 한 장씩 넘겼다. 명세서를 보는데 손이 떨렸다. 3천만 원만이 아니었다. 작년 7월 15일 50만 원 출금, 8월 3일 100만 원 출금, 9월 12일 80만 원 출금, 10월 5일 200만 원 출금. 매달 줄줄이 빠져나갔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 5천만 원. 내 노후 자금이 절반 이상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70 노인이 카페에서 혼자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못했다. 나는 서류를 들고 작은 딸 수진이한테 전화했다. 수진아, 아빠 좀 만나자. 아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수진이는 당일로 서울로 올라왔다.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수진이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빠, 이게 뭐예요? 준서가 가져간 돈이다. 5천만 원이요? 그래.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수진이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아빠, 고소하세요. 뭐? 준서 고소하세요. 이건 절도예요. 횡령이에요. 하지만 손주를. 아빠. 수진이가 소리쳤다. 아빠는 지금까지 준서 감싸느라 저희 무시하셨잖아요. 저희 애들한테는 용돈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준서한테는 다 퍼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주예요?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다. 아빠,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제가 변호사 친구 소개해 줄게요.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일주일 후 집에서 가족회의를 열었다. 민호, 준서, 수진이, 그리고 나와 아내.
거실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다. 은행 거래네요. 준서가 내 통장 보는 사진. 은행 CCTV 캡처본 경찰통에 받음.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이게 5천만 원이다. 준서가 내 통장에서 빼간 돈. 준서는 여전히 뻔뻔했다. 증거 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내가 내 통장 내역 보던 사진. 은행 CCTV도 있다. 내가 도장 들고 은행 간 거.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호가 소리쳤다. 준서야, 이게 사실이야. 아빠 그게 답 안 해. 내가 할아버지 돈 가져간 거 맞아.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맞아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호가 주저앉았다. 이 자식아, 넌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했어야지. 아빠는 맨날 바쁘잖아요. 나한테 신경도 안 쓰면서. 그게 할아버지 돈 훔칠 이유가 돼.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고소한다. 아버지.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고소요? 손주를요? 손주가 아니라 범죄자다. 아버지, 가족인데. 가족이면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해야 하냐? 나한테 반말하고 통장 털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으라고.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고소 가능해요. 절도죄 사문서 위조, 횡령까지 적용될 수 있대요. 민호가 수진이를 노려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카를 고소하라고? 오빠야말로 뭐해요? 아버지 돈 5천만 원 털렸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래도 애한테 전과자 만들 거야? 그럼 오빠가 5천만 원 갚을 거예요?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민호를 똑바로 봤다. 민호야, 나는 너한테도 실망했다. 넌 아버지보다 아들을 택했어. 그건 이해한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막아야지. 아버지, 준서는 이제 내 손주가 아니다. 나는 고소할 거고 돈을 받아낼 거다.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할 거다. 준서가 처음으로 울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냐? 너 2년 동안 내 돈 빼먹으면서 미안한 줄 알았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제발 고소는 하지 마세요. 안 돼. 나는 단호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순자야, 이번엔 내 뜻을 따라줘.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준서를 데리고 일어났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할 일이다. 민호와 준서는 집을 나갔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고소장을 작성했다. 3개월 후 법원 조정실, 나 아내 수진이, 그리고 민호, 준서, 변호사, 조정위원이 말했다. 피고인 박준서는 피해자 박영수의 예금 5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분할로 갚겠습니다.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얼마씩 갚을 건데? 한 달에 50만 원씩? 그럼 100개월이야. 8년 넘게 걸려. 그래도 안 돼. 나는 일시불로 받는다. 아니면 재판 가자. 조정위원이 끼어들었다. 피고인 측에서 일시불 변제 능력이 있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결국 조정안이 나왔다. 준서는 3천만 원을 즉시 변제. 나머지 2천만 원은 2년 분할. 준서는 피해자 박영수와 그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준서는 즉시 주거지에서 퇴거. 조정이 성립되었다. 준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나를 보지도 않았다. 우리는 법원을 나왔다.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다. 아빠 잘하셨어요. 그럴까? 네. 늦었지만요. 집으로 돌아왔다. 준서의 짐은 이미 치워져 있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빈 방에 앉았다. 아내가 들어왔다. 여보, 후회 안 해요? 뭘? 손주를 고소한 거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 아니, 나는 나를 지킨 거야. 민호는요? 민호는 언젠가 알겠지. 내가 왜 그랬는지.
아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잤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나를 봤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나. 학생 하나가 물었다. 선생님, 가족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꿈속에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 학생이 또 물었다. 그럼 가족이 미워해요? 미워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다. 꿈에서 깼다. 창밖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거실로 나왔다. 아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 일찍 일어났네요? 응, 오늘 날씨 좋네.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 부부는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벤치에 앉았다. 아내가 물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내 인생 살아야지. 내 인생? 응. 70년 동안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로 살았잖아. 이제 나로 살고 싶어. 아내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우리 여행이나 가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 당신 평생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러게. 가자. 가서 바다나 보고 오자.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봤다. 70년 만에 찾은 평화였다. 70년 만에 찾은 자유였다. 그리고 70년 만에 찾은 나였다. 6개월 후 나는 제주도에서 아내와 한 달을 보냈다. 바다를 보고 오름을 걸었다. 민호한테는 연락이 없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준서는 군대에 갔다고 수진이한테 들었다. 수진이는 가끔 연락했다. 아빠 건강하세요? 그럼 엄청 건강해. 다행이다. 저도 아빠 생각 많이 했어요.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소홀했어. 아니에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 하늘이 맑았다. 아내가 커피를 건넸다. 뭐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 좋네요. 그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소음도 없고, 더 이상 스트레스도 없고, 더 이상 눈치도 보지 않았다. 그냥 우리 둘. 그걸로 충분했다.